최선화 교수님 충청통일교육센터 3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남북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충청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화 교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역사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방향과 분단 전 우리 민족의 공동의 역사 문화를 통해서 남북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궁금한 역사 속 Y라고 해서요. 분단된 한국과 북한 통일로 향하는 접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독일은 오래도록 분열되어 있다가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지각한 통일 국가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독일인들은 이 역사에 더 우선해서 언어로서 같은 독일어를 쓰는 자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독일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독 서독이 통합되었을 때 독일인들이 사적 공간에서 쓰는 언어와 공적 공간에서 쓰는 언어가 동독은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서독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게 크게 구분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통독 이후에 같은 언어를 쓰는 독일인들이 거기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에서 이제 모범을 바로 가져온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통일교육, 역사교육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뒤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 역사 교과서는 조선 역사 1권, 2권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역사상 자랑스러운 인물이나 훌륭한 문화를 크게 부각시켜서 그것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북한의 역사책 바로 사진 자료고요. 자,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이 공감하는 우리의 역사 문화를 우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시의 이름이 쌍둥이 우표라고 하는 어떤 그 전시의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쌍둥이 우표 전시 이전에 과거에 유엔에서 이 남북한이 만났을 때의 어떤 경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남한 북한이 유엔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릴 때 외교관들의 부인 같은 경우가 한복을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보기에 너희가 원래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입고 있는 복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표는 원래 우표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시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를 반영하면서 그러한 인물이나 주제를 우표 발행에 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남한 북한이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물론 시기도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각각 우표 발행했던 인물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원래 분단 이전의 역사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사건을 우표 내용으로 바로 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말 충성공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왼편 북한 우표, 오른쪽 바로 그 우리나라 한국의 우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의 어떤 공통점, 공감대를 바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바로 북한과 남한이 공감하는 우리의 역사 문화에서 외란에 맞서는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공동으로 일본의 침입 외란에 맞선 큰 어떤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북한의 우표 발행의 주인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 이전의 공동의 역사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남북한의 통일교육, 역사교육에 큰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당시 안중근과 관련된 어떤 이런 우표 발행이 양쪽에, 즉 한국과 바로 북한이 각각 이것을 바로 발행을 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하얼빈 의거를 바로 했었던 안중근에 대한 평가를 그 북한도 남한도 각각 우표 발행을 통해서 남북한이 공감하는 우리의 역사 문화라는 주제에 걸맞는, 즉 쌍둥이 우표 전시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영토 분쟁에 맞서는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요. 독도 문제는 한일 간에 지속적으로 이 갈등의 어떤 이 바로 이제 요소를 제시하고 일본이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 뭐 다케시마라든가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북한과 한국이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도 주기적으로 독도 우표를 발행합니다. 즉 이 독도는 분명히 우리 한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한 영토에 대해서 어떤 큰 어떤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과 한국이 각각의 바로 영토 분쟁에 공동으로 맞서고 대응하는 하나의 사례로 바로 이제 이게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특히 1강과 2강을 거쳐서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 부여 그리고 고려의 어떤 북방 위주의 역사관을 북한은 크게 강조한다고 했었죠.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는 고려의 통일을 크게 강조를 합니다. 즉 신라의 상북 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이 통일 신라를 후기 신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추어서 바로 평가를 하고 고려야말로 진정한 통일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 자료 사파는 북한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고려인의 모습을 사파로 그린 건데요. 거란 그리고 몽고 침입을 격퇴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고려 사회의 역동성, 진취성, 개방성, 자주성을 강조하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 그리고 과거의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수도로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이 역사 지리적인 점을 강조를 하면서 고려 역사를 크게 강조하는 것이 북한 역사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바로 이 북한 역사 교과서는 고려 말 원나라 속박에서 벗어나서 요동 지방에 대해서 바로 요동 정벌을 하러 간 것에 원정을 하러 간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군대를 돌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부정적으로 바로 평가를 바로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북한에 있는 성균관이에요. 흔히 우리가 성균관 이러면은 조선의 어떤 인식만 많이 하는데요. 원래 성균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유교적으로 큰 성리학적인 경지에 올라가고 또 이러한 성리학적인 경지를 통해서 고려를 크게 개선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겠다라는 조선 건립으로 가는 급진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죠. 이들이 고려 말에 충렬왕, 공민왕을 통해서 계칭되고 크게 이제 그 부흥을 받은 성균관이라는 명칭을 조선 시대 때 그대로 바로 이제 그 사용을 바로 하게 됩니다. 즉 바로 북한에도 성균관이 있고 고려의 성균관,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 놓은 성균관이 있죠. 그래서 이 성균관이라고 하는 공동의 코드로서 남북한이 함께 학술 토론을 하고 학생들이 서로 상호 방문하고 상호 유적지를 서로 방문하는 이러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통일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북한 역사 교과서는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태조 왕건이 발해의 유민을 바로 포섭한 것을 크게 강조하면서 통일신라는 이것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기신라이고 고려야말로 최초로 통일을 했다라고 해서 북방 유지의 역사관을 크게 강조한 것이 북한 역사 교육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바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역사 교과서는 통일신라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북한이 통일신라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이라든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진 자료가 고려에 첨성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소개하면 학생들이 고려도 첨성대가 있었냐 이러고 막 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첨성이란 말 자체가 별을 관측하고 그것을 농경이나 통치에 쓴다 이 뜻을 바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신라도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최초로 바로 있었고 북한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려 정부가 이렇게 첨성대를 만들어서 그 고려 같은 경우는 천문지 같은 곳에서 일식이라든가 해성을 관측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했거든요. 이러한 고려의 첨성대, 신라의 첨성대를 역시 남북한 역사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북한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이고 통일 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 역사 교과서는 통일신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고려를 우리 역사 최초의 통일국가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와 어떤 북한하고의 역사 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활발한 교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역사 교과서는 무신 정권을 철저하게 무신들이 즉 정중부라든가 이의민이라든가 최충원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옹호했던 정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민중적인 정권이다라고 해서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는 맹비판을 했고요. 또 하나 이러한 무신 정권기 때 크게 공주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대농민 전쟁이 발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민중들의 항거가 고려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혁명을 크게 강조하는 어떤 특징을 바로 이제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태조 왕건의 능인 현릉이거든요. 이 능을 크게 개보수하는 과정 중에서 2교시 때 설명드렸던 태조 왕건상이 바로 발굴이 됐고요. 처음에는 불상인 줄 알았다가 남북한 학자들의 각각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태조 왕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조선 시기 때 세종대왕 때 세종 임금 때 고려의 많은 흔적을 좀 없애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파괴하지는 않고 태조 왕건 현릉 옆에 그것을 묻었다라는 그것도 옷을 입은 상태로 묻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발굴되었을 때 훼손되었지만 옷과 그리고 황제가 허리띠에 차고 있는 옥대가 같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문헌적인 근거가 있어서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의 어떤 하나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고려 태조 왕건의 현릉을 바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인민들의 예술적 재능이라든가 창조적 재능을 크게 강조하는데요. 이 남북한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북한 역사 교과서의 큰 특징으로는 일반 민중들의 일상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즉 민중들이 어떠한 식으로 과학이나 경제나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요. 그 대신 북한 역사 교과서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한국 역사 교과서가 상당히 많이 잘 정리해 놓은 과거 전근대와 근대국가를 거치면서 크게 왕조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사, 제도사가 이루어졌는지는 한국 역사 교과서가 잘 정리해 놓았거든요. 이것을 함께 정리한다면 남북한이 굉장히 훌륭한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옆에 사진 자료에 직지가 있는데요. 고려 금속 활자에 대해서 북한 어떤 역사 교과서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이다, 천하에 둘도 없다,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런 어떤 수식어로서 크게 바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역사 수업에 대해서 크게 이 서원대학교가 사범대학교인데요. 그 사범대학교의 창의교육 포럼에 초청받아서 청주공업고등학교 김영환 선생님이 직지박물관 만들기 5가지 주제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고 그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직지박물관 만들기 5가지 주제에서 직지는 청주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직지인가 직지심체 요절인가 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먼저 이제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또 주제 2번째로 고려시대 직지가 머나먼 이국 땅, 즉 한국에 있지 않고 프랑스의 콜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그 공사로 와서 이 이자에 의해서 이 직지가 바로 이제 프랑스로 반출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이 박병성 박사가 이 직지를 바로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모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직지와 관련된 서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근거를 쭉 바로 이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직지가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학생들하고 역사 수업에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직지는 청주가 이것을 만들어내서 청주 흥덕사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또 하나 한국 교과서에서 교육 과정 내용 및 성취 기준을 김영환 선생님이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 문화 특징을 유물유적 그리고 여러 사례들에 의해서 추론하게 되는데, 특히 인쇄술이 큰 영향을 바로 끼친다고 김영환 선생님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김영환 선생님은 우리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속 활자 발명은 청동 주조 기술이 발달하고 활판 인쇄에 적합한 먹과 종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충청권 청주의 이런 문명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킵니다. 또 하나 김영환 선생님이 제시한 걸로는요, 우리 지역사회 청주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건데, 제가 이 대목을 남북한 역사교육에 접목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직지에 대해서 직지 바로 알기 운동, 30만 범시민 서명 운동이 이미 전개된 바 있는데요. 이것을 김영환 선생님이 교실과 교실 밖으로 접목시켜서 청주의 많은 시민들에게 직지 반환 운동을 하는 것을 이 당시 학생들이 이것을 직접 모둠 활동으로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궁금한 역사 속 Y에서 고려 역사 문화에 대해서 남북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남북한이 함께 연대해서, 즉 청주와 고려의 이 개경이라든가 어떤 특정 도시가 자매 도시를 맺어서 함께 직지 반환 운동을 남북한이 한다면은 이 프랑스 박물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압박감을 바로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에 그리고 북한에 이것을 전시를 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밑바탕을 바로 만드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는 이미 북한 대첩이라고 해서 당시 그 일본의 침입 외란 때 크게 전승을 거두었던 분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일본이 탈취해서 가져간 것을 남북한이 공동 반환 운동을 벌여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원위치로 바로 두었거든요. 이 직지도 그러한 사례를 가져온다며 남북한 통일교육과 역사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의 역사기억으로 접근하는 통일기억은 인쇄 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남북한 공동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고려의 금속활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자인데, 이것은 개성 개인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또 고려의 금속활자는 개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자가 개성 만월 때 신봉문에서 유물유적을 출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역사학자는 함께 연대해서 직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청주 지역에서 인쇄 문화가 발달했는지, 그리고 직지가 만들어졌을 때가 무신 정권 시기거든요. 즉 무신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그 지방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신진사대부들과 그리고 선종불교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불경을 제작한다거나 문서를 제작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거나 지방에서 직접 이것을 인쇄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한이 연대해서 직지 반환 운동을 전개를 한다면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바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 3번째 강의의 참고 문헌은
최상훈 선생님, 그리고 저 최선아,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김영환 선생님이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창의교육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남북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